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오늘은 2023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선정했던 이달의 책들이거든요. 몇 권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에 이렇게나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올해의 책은 작년처럼 4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각 분야별로 한 권씩 선정을 해볼까 해요. 분야는 소설과 에세이를 포함하는 문학도서 분야에 국내와 해외를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철학 분야 중에서 한 권, 예술과학 분야 중에서 한 권, 이렇게 선정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책들을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놨는데 각 분야별로 제가 구분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분류가 됐네요.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가 읽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우선을 하고요.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 얼마나 인상 깊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느냐, 그런 점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제 친한 친구, 소중한 사람에게 얼만큼 추천하고 싶은 책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얼마나 작품성이 있고 완성도가 있는 그런 책인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다분히 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책으로 선정한 책들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각 책의 내용에 대한 상세 소개와 추천 이유가 궁금하시면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달의 책 소개 영상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이번에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책은 저희가 선정을 하면은 이렇게 띠지를 둘러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의 말을 썼고요. 그리고 책 속에 인상적인 문구도 이렇게 새겨서 저희가 만든 별도의 제주살롱 띠지를 둘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야별로 한 권씩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소설, 에세이를 포함하는 문학도서 분야의 국내 편입니다. 특별히 고민했던 책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의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 라는 산문집이고요. 백수린 작가님의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 그리고 작년에 북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됐었던 소설이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이 2권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실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를 읽고 너무 인상이 강렬해서 이거는 올해의 소설로 뽑아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읽었던 백수린 작가님의 이 장편소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줬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책도 같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책을 올해의 문학도서 국내 편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 이 책을 올해의 소설로 뽑은 이유는요, 물론 작품성도 굉장히 좋은 소설이지만 제가 이달의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말쯤에 제가 좀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좀 세상을 밝게, 그리고 희망 있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에 비극적인 일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뉴스도 많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런 책들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요즘에 핵개인의 시대라고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으로 고립되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시대인데, 그럴 때일수록 타인 간의 관계가 소중하고 타인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던 벽을 허무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필요한지를 역설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올해 문학 도서 해외 분야인데요. 이것도 3권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스칼 메르시어의 언어의 무게, 시바타 쇼의 그래도 우리의 나날,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입니다. 인생의 소설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이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뭔가 올해의 책이나 이달의 책으로서만이 아니고 그런 시의적인 의미보다는 인생의 소설? 이런 걸로 얘기해 볼 만큼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줬던 소설이어서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금 시대나 사회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소설이다 라고 할 만해서 이 책은 그렇게 남겨두도록 하고요. 이 두 책 중에서 이 책은 얼마 전에 이동진 작가님께서 올해의 소설로 꼽기도 했었죠.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제가 이달의 책 소개할 때 너무나 이 책의 거룩함을, 이 책의 놀라움을 얘기를 많이 했던 책인데요. 파스칼 메르시어의 언어의 무게입니다. 책의 제목이 언어의 무게지만 제가 영혼의 책이다, 영혼의 무게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 책은 언어 철학자인 교수님이 쓴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페터 비엘이라는 독일의 철학가 교수님이 쓴 소설인데,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간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책의 두께가 좀 두껍긴 하지만 지루하다고 느낄 틈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될 뿐더러 이 책의 주인공과 이 책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이 나누는 대화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이거나 속세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영혼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 등장인물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의 깊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쁘고 어떤 타인들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잃고 사는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무엇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알려준다고 할까요? 실제로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기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 뽑지 않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문철학 분야인데요. 역시 몇 권을 뽑아보겠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서사의 위기, 이레네 바이오의 갈대 속의 영원, 이졸데 카림의 나와 타자들. 우선 이 나와 타자들은 정치사회 관련돼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책인데 철학 전문 도서에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책 중에서 이 책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병철 교수님의 서사의 위기인데요. 이 책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책이긴 한데요. 일단 얇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뽑는 이유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고 있어서, 지금의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지털 기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쓰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기기와 매체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해서 몇십 년이 안 됐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변한 것들 중에는 단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편리함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감정,
그리고 타인 간의 관계나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세상에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엄청나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진 경험 방식이 너무나 왜소하고 빈약하고 공허해서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뒤에도 이렇게 써있네요. 방향도 없고 의미도 사라지고 깊은 허무에 빠진 현 시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 근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계실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도 줄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잘 안 되죠. 그만큼 이게 이제 중독성이 강한 기기고 매체인데요. 중독성이 강한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말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이 그런 깨달음과 자각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습관과 행동 방식과 느끼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회하는 길, 유턴하는 길을 만들기 위한 계기로 이 책을 만나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예술과학 분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예술도서의 과학 분야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과학도서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과 과학을 묶어서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자, 역시 세 가지 책을 후보군으로 들고 왔는데요. 올리비아 랭의 이상한 날씨, 알렉상드르 타로의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주세요, 바칠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과학도서 중에는 이 책을 제가 일단 꼽아봤는데요.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 산업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이어서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책은 미술비평가가 쓴 책이고 또 한 책은 피아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읽은 이 책을 올해의 예술도서로 선정해 볼까 해요. 알렉상드르 타로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인데요. 피아니스트나 음악가가 쓴 산문집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읽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런 음악가들의 산문집 중에서도 정말로 굉장히 인상이 깊고 오래오래 남는 문장들이 많았던,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피아니스트로서, 솔리스트 연주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대를 서야 되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 무대에 있을 때의 긴장감을 항상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각이 발달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예민하게 발달된 감수성으로 혼자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바라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물이나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윤심히 관찰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혼자 예민하게 해왔던 생각들의 정수, 응축된 생각을 만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마치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맺히듯이 생각의 고드름에서 한 방울씩 이렇게 삶의 단상들이 맺혀서 나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서사의 위기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부의 무언가 자극적인 것에 한눈을 파느라고 우리가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성찰의 계기로서 예술을 만나는 그런 경험의 소중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산문집이에요. 일반 산문집일 수도 있겠지만 예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무대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섬세한 본인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예술 비평집이다 라고 보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어서 예술도서에 분류를 했고요. 올해의 예술도서로 선정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의 문학도서 국내 분야의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 올해의 문학도서 해외 분야의 파스칼 메르시어의 언어의 무게, 올해의 인문도서 분야의 한병철 교수의 서사의 위기, 올해의 예술도서 분야의 알렉산드르 타러의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주세요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올해의 책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이 올해의 책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2주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저는 올해에도 매달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달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기획을 해서 올해에는 좀 더 다채롭게 제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살롱은 제주도 성당리에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 소개했던 이달의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문학도서 국내 분야인데요. 고명재 시인이 쓴 너무 보고플 때 눈이 온다 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따뜻한 책이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온기의 마음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산문집이에요. 이 책은 작년에 북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올라서 화제가 됐었던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세 여인의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에 대해서 펼쳐내고 있는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장강명 작가님이 쓴 SF 소설이에요. 요즘에 새로운 신기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요.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편집이에요.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입니다. 장류진 작가님 특유의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의 애환을 공감할 수 있는 단편집이에요. 배수아 작가님의 산문집 작별들 순간들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문장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과 광경, 자연에서 함께하는 순간에 빛나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책이에요. 2023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네, 올해는 이미상 작가님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을 했네요. 네, 그리고 작년 1월에 이달의 책을 선정했었던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인사. 이 책도 SF인데요. 김영하 작가님이 쓴 SF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계와 인간 간의 관계, 기계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문학도서 해외 분야입니다.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작가님께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던 소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한 부부의 삶을 4가지의 이야기로 조명하는 책이에요. 형식도 소설 형식, 자서전 형식, 일기 형식, 르포 형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식과 이야기의 시점이 달라서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시바타 쇼의 그래도 우리의 나날입니다. 근데 이 책은 1960년대에 쓰여진 오래된 소설인데요. 일본에서 고전으로 통하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의 소설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해요. 설명하기보다는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하는 그런 책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제가 작년에 발견한 작가로 레이먼드 카버를 꼽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제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를 올해의 발견 작가로 꼽기도 했고요. 레이먼드 카버는 하루키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미국 단편 소설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대표작입니다. 네, 요시노 겐자부로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다만 이 소설과 영화는 내용상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청소년에게 읽히기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에요.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입니다. 직업의식과 소명의식,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진 의미가 퇴색된 단어인데
그런 투철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진 비행사 조종자들과 장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룩한 이야기예요. 윌리엄 트레버의 운명의 꼭두각시입니다.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의 서로 간의 그런 증오 속에서 갈 곳을 잃은 한 청년과 여인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인문 철학 분야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이레네 바이오의 갈대 속의 영혼입니다. 그야말로 책의 역사라고 할 만한 책인데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의 글자를 쓰기 시작한 이래로 책이 어떠한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졸데 카림의 나와 타자들이란 책입니다.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치사회에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가 정치사회의 흐름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분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김규황 작가의 자본주의 세미나입니다. 좌파 중에 좌파로 알려져 있는 저술가이자 출판인이기도 하죠. 김규황 작가는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김영민 작가의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인생의 허무 앞에서, 의미를 잃은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찾고 예술과 함께하는 삶 혹은 학문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저자의 분투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삶을 바다에 빗대서 얘기해주는 책인데요. 인생을 배우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김원의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고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편화된 신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잘 꿰주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입문서와 같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술과학 분야입니다. 올리비아 랭의 이상한 날씨예요. 올리비아 랭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술평론가인데요. 그녀가 비평하는 현대미술에 대한 굉장히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칠라프 스밀의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네, 환경 문제에 관련된 책인데요. 환경론자가 하는 환경 문제라기보다는 경제학자, 통계학자가 얘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실제로 우리의 산업사회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근데 요즘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화두죠. 이 책은 AI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초지능이 되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AI 쪽에서 고전이 되고 있는 책이에요. 존 브록만이 엮은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근데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심사 때문에 읽은 책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여러 학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주성철 작가의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 주성철 작가는 시네21 편집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방구석 1열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로도 많이 출연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첫 영화 평론집이고요. 이분이 좋아하는 몇몇 감독들, 배우들에 대한 비평과 그래서 영화를 덕질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사 펠드먼 페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입니다. 뇌과학도 요즘에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뇌과학에 좀 관심이 한때 있어서 읽어봤던 책인데 뇌과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읽기에 수월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뇌에 대한 편견도 많이 깨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여기 지금 책이 없어서 몇 권 누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소개했던 이달의 책을 전부 간략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것 외에도 이 책들도 제가 매달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을 만큼 좋은 책들이니까요.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